안녕, 최적입니다. 30강입니다. 앞자리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3으로.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긴 했는데 그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중간중간에 힘을 내기 위해서 지금 몇 강 정도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몇 강이 남았을까 계속 따지게 되죠. 일단은 지금 3단원 끝까지 왔고요. 이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정리하면 개념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또 꼬꼬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강은 크게 무거운 주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꼬꼬무를 좀 미리 시작하기 위한 몸부림이랄까. 왜냐면 다음 강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꼬꼬무랑 대단원 종합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정리를 해봅니다. 시작을 여는 걸 또 숙연해지는 이 문구. 만일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삶을 살 자격이 없다. 이 표현이 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뭐 그렇다고 살 자격까지 없다고 할 만한 거냐 라기보다는 선생님은 이걸 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발견해 보자 이거죠.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강의에 목숨을 거실 수 있습니까? 살짝 이게 흔들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걸 수 있습니다. 좋은 강의를 위해서라면, 굳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삶을 바쳐 무언가를 이뤄낼 만한가? 요새 선생님도 우리 제자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아서 물어보면 가장 안타까운 거,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걸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게 있나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침대맡에 누워서 자기 전에라도 잠깐만 생각을 해보길 희망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30강에 등장한 거냐.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 혹은 또 누군가는 공익적인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 강의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이게 딱 읽혀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우리가 노동기본권, 우리 기본권 파트에서 특히나 사회권에서 근로의 권리와 더불어서 근로 3권 혹은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노동조합 소속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전강에서 뭐 배웠어요? 정당 배웠죠? 정당이랑 묶어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이익집단이라고 배울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압력단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와, 이렇게 왜 모였을까요? 더운 여름일 수도 있고요. 추운 겨울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목소리가 명확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이익집단으로 배울 거고요. 이쪽은요. 볼 때마다 선생님은 막 감정이입된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 비자림로 확장공사, 어떤 특정한 입장이 담겨져 있죠. 특히나 환경보호를 위한.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쇠똥구리 팔색조가 살고 있다. 선생님도 비자림이라는, 제주도의 숲인데요. 가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꼭 가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래서 이쪽은 시민단체죠. 환경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또 방금 보여드렸던 이익집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항상 개념은 뭐다?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개념은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지금 전강에 이어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까지 정치참여 집단을 정리할 건데, 공통점, 차이점을 정리하는 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이번 강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익집단과 시민 참여,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 참여. 그러니까 앞에만 좀 따보세요.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 다음 마지막 언론까지입니다. 언론은 좀 가볍게 보고요. 읽기 자료 확인하면서 바로 문제풀이로 나설 건데, 자, 우선 여러분 교재 85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 비교하는 거 하기 전에요. 일단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살펴봐야 되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봤어요. 1번 이익집단, 압력단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왜 압력을 누군가한테 행사를 하느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 로비라는 활동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선생님, 로비는 나쁜 거 아닌가요? 바라보기에 따라서 이 로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만, 집단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집단의 이익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특히나 국가기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그 압력은 뭐 상당히 고압적으로 이거 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것들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지,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주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지지를 하겠다 뭐 등등의 이런 것도 압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비라고 하죠. 원래 로비는요, 그 큰 건물 1층에만 로비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의사당, 국회의사당 1층이 로비였고 거기에서 이익집단과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교류했던 거기를 바로 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로비를 담당하는 사람을 로비스트. 발음이 마음에 안 듭니까? 선생님이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발음하더라? 라비스트?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우리 제자들이 영어를 워낙 잘해가지고 로비스트 이게 뭐야 도대체? 로비하는 사람 이란 뜻인가? 자, 여기 이익집단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사익을 추구한다라는 말도 쓰는데 사익이라는 말도 괜찮지만 개별적 이해관계, 뭐 이익, 특수이익, 혹은 집단의 이익, 뭐 소속 집단의 이익인데 혹은 뭐 회원의 권익 이런 말로도 써요.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익 집단은요, 종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익 집단의 유형, 여기도 뭐 살짝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동자 단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도 있어요. 노동자 단체, 뭐 어떤 특정 기업의 노동자 단체를 노조, 노동조합 이렇게 부르고요. 그게 단위로 모이면서 예를 들어 뭐 금속 노조, 뭐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또 노동자 단체가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사용자 단체, 경영인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죠.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약사협회, 변호사협회 등등 전문가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익 집단들이 쭉 존재하는데 이런 이익 집단은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기능이거든요. 이익 집단의 기능. 근데 이렇게 해서 순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이익 집단의 순기능. 항상 머릿속에는 역기능 정도가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 이익 집단이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익과 부딪히는 가능성,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 이게 다소 우려스럽죠. 또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 계속 로비하고 뭐 압력을 넣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다 보니까 정책 결정에 혼선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적히면 되고요. 그런데 순기능도 있어요, 당연히. 항상 빛과 그림자가 붙어 다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역기능만 중심적으로 암기를 하지 마시고 순기능이라고 하면 정보 제공의 기능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요. 뭐 등등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봐주시면 이익 집단 정리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내용 정리가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어차피 묶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바로 시민단체로 넘어가면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특징을 쭉 나열해 볼게요. 시민단체의 뭐 유형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띱니다. 그 다음 뭐 자발성도 띄죠. 그 다음에 비권력성,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비정부성, 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 나가다 보면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다르구나, 이런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시민단체의 종류, 뭐 유형이라면 환경단체가 있어요. 인권단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사회 정의, 뭐 혹은 뭐 소비자의 권리, 그러니까 경제 정의 실천, 뭐 등등의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의 이름을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뭐 대표적으로 시민단체의 환경단체, 뭐 인권단체, 그 다음에 경제정의 뭐 등등 실천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있구나라고 정리만 하시면 시민단체의 또 내용 정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단체는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시민단체의 문제점 혹은 걱정스러운 점 정도로만 좀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가장 강력한 거는 뭐니 해도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채워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의 특징을 막 나열해요. 그 다음에 이익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그럼 결국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이번 강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전 강에 정리했던 정당과 묶으면 뭐 이거 총 몇 개 정도 나눌 수 있을까요? 뭐 A라고 하는 건 정당에만 해당하는 거. 그 다음 이익집단에만 해당하는 거, 시민단체에만 해당하는 거, 뭐 정당과 이익집단의 공통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굳이 여기 있는 걸 다 채운다기보다는 아 그러네,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구나. 뭐 그 다음에 또 뭐 A, B, C, D, E, 뭐 F, 뭐 G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선생님 이렇게 봅니다. 여기 껴있는 셋 모두의 공통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정당에만 해당하는 요 A 영역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의 영역에 출제가 이루어지면 정당은 yes,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no 이러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냐? 기본적으로 정당만 공천하죠. 우리 이거 전강에서 배웠죠. 공천.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 충원 기능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치적 충원. 그런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정당만이 공천하니까 공천 기능을 이익집단도 담당하느냐? 땡. 우리 선거도 배웠잖아요. 선거. 선거 파트에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거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공천이라고 한다면 공천은 정당만 할 수 있으므로 정당만 기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익집단 소속 누군가가 후보로 출마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이익집단의 이름을 걸고 출마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기호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소속이 됩니다. 이익집단에 소속된 사람이 정당 소속이 아닌 이상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 충원 기능, 뭐 공천 기능 이렇게 부르고, 그만큼 정당은 공천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공익을 추구한다. 잘 보시면 여기 공익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이미 정당 파트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공익 추구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가 공익 추구면 이쪽에 B 영역으로 갈려 나올 게 사익 추구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사실상. 자, 그다음 관심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관심의 영역은 정당과 시민단체는 관심의 영역이 넓어요. 그런데 이익집단은 관심의 영역이 좁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에 뭐 관심 영역이 넓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공익 추구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쪽에는 관심 영역이 좁다. 이런 말로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이젠 요 정도를 채운다 할까? 여기 셋 모두의 공통점. 자, 여기는 많이 나와요. 왜 그런 거냐? 이게 모두의 공통점이다 보니까 선택지를 만들기 상당히 좋죠. 예를 들면 뭐 정당과 달리 시민단체는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럼 틀린 거죠. 왜? 다 가지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갖는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출제를 합니다.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당도 우리 그전 강에서 배웠지만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죠. 뭐 강연회도 열고 워크숍도 열고 하면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화, 정치적인 영역에서 교육과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정치 사회화 기능이고요. 그리고 투입과 환류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셋 모듈은 정치 참여 집단이죠. 그러니까 집단적 정치 참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이 투입과 환류 이게 되게 오랜만에 또 나온 거라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투입과 환류는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걸 투입, 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환류인데요. 그리고 다만 주의할 건 산출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산출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산출은 뭐예요? 정책을 결정하고 뭐 집행에 이르는 것까지를 산출이라고 한다면 산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오답 정도 되겠구나. 뭐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표출하고 뭐 이런 말들도 쭉 쓸 수 있겠죠. 됐죠? 뭐 그리고 또 하나 뭐 적자면 지속적인 참여다. 뭐 이런 등등을 그 전에 배운 개념들과 묶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공통점과 차이점 다 되는데 아마 공부할 때 하나 정도 또 눈에 띄는 선지가 있을 거예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공통점 중에 지역대표제의 한계랄까? 이 말이 좀 어려울 겁니다. 지역대표제 뭐 혹은 그냥 대의제의 한계, 한계를 보완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을 해볼게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지금 우리 300명을 뽑죠.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중에 253명이 지역대표들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이니까 어떤 지역을 대표하다 보면 그 의원은 임기 중에 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나라의 대표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데 그래도 나를 국회로 보내준 이 지역 구민들의 이익과는 또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구에 뭐 지역구 예산도 좀 많이 편성을 받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세대,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죠. 어떤 지역을 대표하다 보니까 모든 세대 이익을 반영하기도 힘들고 모든 직업적인 이익을 반영하기도 힘들고 또 모든 이익을 다 국회에 가서 반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거죠. 결국 이익집단은 우리 집단의 이익을 지켜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 다음 시민단체는 또 뭐 국회의원들 뭐 혹은 정부 관료들이 다 신경을 꼼꼼하게 못 쓰는 분명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이웃들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정부도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환경의 가치를 우선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업과 부딪혔을 때 환경을 다소 좀 우선순위에서 밀어두는 경우도 없진 않을 거니까 이런 환경과 인권단체들이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역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이게 둘의 등장 배경이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풀면 됩니까? 뭐 이런 식이죠. 이익집단과 달리 시민단체는 지역대표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그러면 그냥 틀린 선지 이런 정도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교재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정리까지 되는데요. 이제 읽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볼게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특징이니까 특징들을 나열하다 보면 공통점, 차이점도 있을 것이다. 정당, 시민단체는 공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익집단은 특수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이건 정당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진다. 됐죠? 공직 또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정당과 비교가 된다. 특수이익이란 공적 이익의 반대말로 이 공적 이익을 뭐 보편적 이익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이익집단만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공직 또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 정치적 책임이란 정치 권력의 행사로 생긴 결과에 대해 정치가 가지는 책임을 말한다. 이런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85페이지 있는 자료탐구 정도가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84페이지 내용은 그냥 살짝만 좀 보세요. 이익집단과 시민 참여 의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 배경 설명했고요. 그리고 또 주요 기능들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밑에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가 다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살짝 언론이 있는데 언론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판서를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언론까지를 포함하여 개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네. 개념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 언론 말고 여론.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뜻, 이걸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영어로 하면
public opinion. 왜 영어를 써보는 거냐면 오히려 여론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기도 했지만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마땅히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을 그 다음에 이 론자는 뭐 의견, 뭐 주장 이러는 거니까 한 사람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특정한 의견을 갖고 있다. 난 이거 찬성한다. 이 자체만으로는 여론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막 모이고 모여서 찬성하는 쪽이 만약에 뭐 45%고 반대하는 쪽은 뭐 55%다.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도 있죠. 결국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해서 정당을 통해서도 여론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정책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방금 정리했던 이익 집단이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는 국가기관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기관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면이 참 많았거든요. 이거를 뭐 하향식 여론 이렇게도 불렀는데 뭐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죠. 뭐 정부에서도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을 분명 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같은 이런 자율적인 이런 모임들 통해서 집단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돼 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 언론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 영어로 언론은 영어로 이렇게 적으면 또 여러분이 뭐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최적 선생님 밴드의 노래 제목입니다. 깨알 홍보도 하면서 네. 설마 그 언론이란 노래가 정말 언론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노래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이야기를 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 듣고 싶죠? 우리 게시판에 이미 뭐 선생님 밴드의 뭐 CD를 구입하고 싶다. 네.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선생님이 앨범을 발매하면 우리 EBS에서 꼭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언론은 그만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의지대로만 보고 듣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뉴스?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 다 보도되는 건 아니겠죠.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것들은 더 많이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도 또 그 이야기를 또 주로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쪽은 뭐 크게 어려운 얘기들은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그냥 사실관계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걸 그대로 막 보도해도 되는 거냐? 그러진 않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뭐 객관적인 보도, 공정한 보도, 신속한 보도 뭐 이런 내용들이 언론의 책임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 열심히 배웠죠. 2단원에서 언론까지를 살짝 정리하게 되면 자 보세요. 언론의 힘이 나옵니다. 언론의 힘. 아젠다 세팅.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의제 설정 기능이다. 얼마나 무서운 기능인지 아십니까? 아젠다 세팅. 아까도 선생님이 살짝 이런 얘기했죠. 계속 신문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끊임없이 노출되다 보면 친구를 만나서 혹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자주 보고 들은 게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결국 여론은 실제 환경이 아닌 뉴스 미디어가 구성한 의사 환경과 일치한다라는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상당히 읽었을 때 확 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의제, 뭔가 논의의 주제를 언론사에서 설정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만들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제 설정 기능. 두 번째는요. 매스미디어가 어떤 의제를 비중 있게 다루면 일반 수용자들은 그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된다. 야, 그러면 뒤집어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별로 몰라도 되는 걸 계속해서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게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언론사들이
싹 보도를 안 해요. 뭐 신문 저 뒤에가 살짝 뭐 한 두 줄 정도 적고 맙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사실을 크게 부각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만큼 언론의 책임이 무겁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게이트 키핑. 이건 또 그냥 우리말로 문지기 효과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걸. 게이트 키핑. 이게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기자가 여러 사건을 취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사가 모두 신문에 실리거나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것은 아니다. 각 언론사의 편집자가 보도할 기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언가 사실들이 막 보도가 되려고 하면 어딘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신문사의 뭐 편집국장이라든지 우리가 뭐 데스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거 먼저 보도해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문지기, 게이트 키퍼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가 통과, 넌 통과, 너 신문의 잘 앞에, 너는 신문의 뒷면에, 혹은 뭐 뉴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사 작성에서 보도까지 몇 단계 걸친 취사 선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객관적인 언론 보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선생님, 언론 보도가 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언론사가 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부각시키는지. 그러다 보니까 TV나 라디오는 편성권이 중요한 거고요. 편성권. 그리고 뭐 신문과 잡지 뭐 이런 것들은 편집권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편집이니까 몇 면에 어느 크기로 또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힘을 실을 것인가 언론사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게 부각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게 뭐 덜 부각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걸 객관적인 보도라고 하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라고 하는 거, 방송사의 편성, 네. 우리 EBS에서도 최적의 정치화법 개념 완성을 아주 또 괜찮은 시간대에 편성해 주셔서 많은 선생님 뭐 주변에서 친구도 막 TV 돌리다가 봐서 이제 사진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에 편성해 주셔서. 그래서 과거에는 한때 새벽 4시에 편성한 적이 해서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걸 편성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언론의 힘,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됐고요. 84페이지 가면 언론을 통한 시민 참여도 있고요. 우리 그 전에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 시민 참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독자 투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독자 투고. 독자로서 그냥 좀 수동적으로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만 살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주장을 언론사를 통해서 또 알릴 수도 있다. 이걸 독자 투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 전에 우리가 독자 투고를 언제 배웠냐면 투입의 하나로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84페이지에 한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쭉 한번 읽어 가시고요. 일단 문제 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문제 1번부터 7번까지가 주어져 있는데 좀 평이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각 정치 참여 주체의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실선은 예, 점선은 아니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것도 잘 보시면 공통점이에요. 가에 들어갈 건 정당과 시민단체는 이렇게 예죠. 예. 근데 이쪽 이익집단은 아니오로 갈리는 거니까 이마저도 공통점 차이점인 거고, 밑에 나,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공통점, 정당은 아니오라고 할 것.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가? 한번 다 해보세요. 나온 김에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이니까 뭐 예스, 아니요. 직접적인 정권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부정문으로 끝나네요.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가? 여긴 추구하니까 아니요. 여긴 추구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추구하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다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이렇게. 그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입과 환류 그 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셋 모두의 공통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기억에 들어갈 게 예, 아니요. 그렇군요. 가가 기억. 직접적인 정권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답은 가의 기억, 나의 니은 1번. 자, 두 번째. 밑줄 친 정치 참여 주체, 이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현대사회는 직업 분화의 심화로 인해 추구하는 이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게 우리 교재 84페이지 보시면 이익 집단이 등장하는 배경 중에 사회의 다원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직업도 상당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직업의 이익을, 그렇죠, 최대한 국회의원들과 행정부에서 많이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모든 만큼을 다 동일한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이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하지만 의회는 여전히 지역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다원화된 이익의 집양 및 조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표출해서 의회 안으로 전달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참여 주체가 바로 이것은 이익 집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3단계 퀴즈로 정치 주체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 장면이다. 자신들의 신념이나 이익에 맞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특정 집단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정당과 시민단체 먼저 떠올려 주시고, 1단계만 보면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거를 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투입하기 때문에 1단계의 이 정보만 가지고는 이 셋 중에 누구다 라고 특정하기는 곤란하죠. 그 다음 공익을 위해 활동합니다. 2단계로 가면 기억은 안 되겠네요. 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건 정당과 시민단체니까 누구는 안 돼요. 이익집단은 안 되겠네요. 3단계로 가면 정답이 정당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 정당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특징을 잡으시면 됩니다. 기억은 언론이다. 이익집단이죠. 기억은 시민단체이다. 이익집단입니다. 세 번째, 가해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합니다. 그렇죠. 이건 정당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대로 답이 되고. 네 번째, 직접적인 정권 획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정당은 정권 획득을 추구하는 집단. 4번 틀렸고. 5번, 여론을 반영할 뿐 주도적으로 형성하지는 않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정당이? 어떤 거냐면 정당들도 예를 들어 뭐 광화문 광장 앞에서 이제 뭐 주말에 집회도 열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실겠다, 혹은 이건 잘못된 거니까 비판하겠다, 이렇게 계속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 다음 4번 문제. 언론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보도로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고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이것도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뭔가 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라고 적진 않고요. 조금 이걸 어려운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리터러시. 야,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잃게 된다면 나는 그냥 휩쓸려 갈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어. 또는 신문에 실렸다고 해서 전부 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건 사실이지만 이건 누군가의 주장이니까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딱 중심을 잡고 이걸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랄까? 이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상당히 이 정보화 사회에서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뭐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야?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옥석을 가린달까? 얘는 옥이야. 얘는 그냥 돌일 뿐이야. 나에게 필요한 게 옥이다. 그럼 이건 취하고 돌은 버려.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는 것까지만 딱 보고요, 아는 만큼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알기 시작한다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중에서 가려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 뭐 명품을 써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명품과 이제 모조품을 구분을 못해요. 전혀 구분 못합니다. 근데 이걸 많이 써보거나 잘 공부한 사람들은 딱 보면 얘는 모조품이야, 얘는 명품이야, 가려낼 수 있죠. 때로는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여론 조작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인데 1번, 언론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틀렸죠. 지금 문제에서는 공통적으로 동의할 진술이니까. 사익 실현을 위한 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보도의 신속성에 있다. 뭐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둘 다 하고 있지 않고요. 언론은 자기 의견이 아닌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자기 의견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문사는 사설을 쓸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4번 주장도 갑과 을의 공통적인 주장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5번, 언론이 정치 참여 주체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만큼
언론을 활용해서 누리는 것도 많지만 이제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추론해 보자면 우리가 또 중심을 잡고 잘 가려내기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나누는 대화인 듯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아니군요. 마지막 단이라고 할까요? 5번 문제가 있는데 땡땡하는 엄마들. 이게 뭘까? 읽어보시면 정보가 나옵니다.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읽어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어요. 앞에 시민단체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한국땡땡연합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도모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게 이익집단. 그렇구나 해서 기억은 시민단체, 니은은 이익집단. 왜? 사립유치원의 이익, 이거 특수이익 아닙니까? 정부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경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에 한국 땡땡땡 연합회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집회를 여는 등 맞서왔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계약 연기 집단 휴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리가 됐죠. 정부는요 정책 결정기구예요. 국가기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쪽은 정부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기업과 달리 니은은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겠네. 땡.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 기업과 니은은 모두 디귿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군. 둘 다 반대하고 있나요? 정부 정책에 가만 보니까 사립 유치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 연합회는 반대하고 있지만 뭐 시민단체, 땡땡하는 엄마들 요 연합회랑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독해를 하시면 니은 틀렸다는 거, 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병, 디귿과 달리 기업과 니은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정부가 정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참여 집단 중에서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쪽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겠죠. 하지만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병 맞는 얘기고요.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충돌하고 있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이익집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 병 전까지 동그라미 치면서 5번 골랐고요. 참여 주체 A가 나오네요. 땡땡땡땡땡 연합회. 1961년 민간 경제인들이 설립한 순수 민간 종합 경제단체입니다. 기업들의 이익, 이것도 특수이익입니다. 그래서 A는 이익집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환경연합입니다. 국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B는 시민단체죠. 결국 A와 B의 공통점을 정치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간단하네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강의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완강 코드로 정리를 해볼까요?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길죠. 근데 무슨 느낌인지 딱 알 거예요.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공통점,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머릿속을 딱 스쳐 지나가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뭐 혹은 정치, 사회와는 셋 모두의 공통점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 모두의 공통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세 집단 모두의 공통점까지 정리를 해야 실력이 무르익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실력 갖추면요, 학교 시험 대비지만 여러분이 수능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다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제시문이 길거나 이게 정당인지 이익집단인지 시민단체인지 파악하기에 다소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 이 정도지 지금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는 수능 문제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마지막이 7번이네요. A와 달리 B가 가지는 특징을 서술해 보자. 그러니까 이익집단과 달리 시민단체니까 공익을 추구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겁니다. 자, 이로써 우리 87페이지까지 다 정리를 마쳤는데요. 시간이 꽤 괜찮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칠판 정리하고 바로 꼬꼬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 끝났죠. 3단원인데 여기 3단원 제목이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 과정과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꼬꼬무에서 원하는 건 그냥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따라갔을 때 교과서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또
더 길게 보자면 수능식 사고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개념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기 때문에 쭉 물 흐르듯 흐르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치과정과 참여 요 정도가 3-1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가 3-2단원이었고 그 다음 쭉 가서 뭐 마지막 가서 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건데, 일단 이거를 선생님이 이번 강의 남은 시간 동안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냐면 정치과정 중심으로 해서 3단원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이 단원 관련성이랄까 이걸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강의에 또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이 정치과정과 참여였습니다. 선생님은 이 제목조차 여러분이 좀 공들여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학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좀 단절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간고사 까지가 뭐 2단원 정도까지다 보니까 뭐 2단원 하다가 또 끊기고, 그 다음에 또 기말고사 준비하다 보니까 또 3단원까지 가다가 또 끊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3단원 전체 정치과정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거든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데이빗 이스턴이라는 학자의 이 정치 체계 혹은 뭐 달리 말하면 정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혹은 투입 산출 모형이라고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 여기 정책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만 딱 아시면 얼마만큼 이 정치와 법의 개념들이 관련성이 깊냐 이걸 알 수 있는데, 정책결정기구 거기까지 욕심을 내볼게요. 이 정책결정기구에 누가 있냐? 뭐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들이 있어요. 여기가 국가기관입니다. 이제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2단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입법부, 국회, 그럼 머릿속에 훅 지나가는 게 국회,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가, 국회의 지위, 국회의 구성, 국회의 권한, 입법 절차,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뿐만 아니고 뭐 헌법 개정 절차 비교하기도 하고, 국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기관 구성권, 뭐 그 다음에 또 뭐 국정 통제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것만 해도 입법부를 꽉 채울 수 있어요. 행정부요? 행정부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뭐 국무총리, 국무회의, 뭐 각부 장관, 감사원 이런 얘기들이 쭉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방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분명 내 방 어딘가에 뭐 있는데,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정리를 나름 잘한다는 자부심 있는 사람인데도 이거 분명 어디 뒀더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건 정리가 안 되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또 정리 한번 하시고, 그건 2단원이니까 여기 정치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주체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정치 주체인 국민들이 정책결정기구에 무언가의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투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산출한다는 건 정책결정기구가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거죠. 그럼 산출은 무슨 뜻이었냐? 정책을 결정하고, 이게 뭐 입시 정책일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뭐 금융 정책일 수도 있고 외교 정책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이 산출된 정책이 우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게 뭐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치 주체인 국민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국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환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요 정치 주체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걸 대통령제에서 배운 거죠. 국회의원 선거도 따로 하고 대통령 선거도 따로 하고, 이걸 대통령제라고 불렀던 거고, 요 3단원에서 중요한 건 정치 과정과 참여이기 때문에 이 투입이라고 하는 말을 이번 강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말로 바꾸면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국가기관에 무언가 결정 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널이 무엇이 있나? 그렇죠. 이게 바로 참여니까. 참여하는 방식. 그래서 결국 여기에 뭐 개인적 참여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단적 참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이거를 구분하기 시작해서 개인적인 참여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선거를 배운 거고요. 이게 바로 3-2단원이고요. 그 다음 3-3단원 가면 집단적 참여로서 정당, 그리고 이번 강에 배웠던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모이기 시작하게 되면 여론이 될 것이고, 여론이 정책결정기구인 입법부와 행정부에 전달이 되면 이제 행정부는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요. 여론을 따라가야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왜?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게 기본적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중우정치라는 비판을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수의 국민들의 뜻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전문가들의 뜻이 더욱더 효율적인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반영하는 게 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긴 한데, 다 똑같은 수준만큼 여론을 다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선거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선거는 투입 기능을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럼 투입했다는 건 선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바로 선거라고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정책 결정되고 집행이 되게 되면 이게 또 국민들의 판단,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새로운 투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정권이 혹은 현재 정치 권력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정치 세력을 다음 선거에 또 한 번 권력을 연장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잘 못한다라고 하면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다. 해서 결국 선거는 투입뿐만 아니라 환류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건 이번 강의 많이 했죠. 공통점, 차이점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여론이라고 하는 게 형성될 때 누구도 영향을 행사한다. 그렇죠. 이번 강의 배웠던 언론도 아주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왜? 언론에서 계속 무언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러면 그것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처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젠다 세팅, 그 다음 게이트 키핑 기능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지금 이번 강의 마무리로 할 거는 이런 참여의 방법들뿐만 아니라 이런 참여가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할까요?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투입, 산출, 환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불러보자. 그러면서 이게 원활하게 작동되는 과정에서 투입, 산출, 환류, 투입, 산출, 환류, 투입, 산출, 환류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 정치 메커니즘, 정치 체계가 이제 능력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하는 것을 정치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EBS에서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 발전이 뭐야? 라고 한다면 정치가 발전하는 거요 라고 말하지 말고,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치 체계, 메커니즘 자체의 능력이 신장되는 걸 정치 발전이라고 한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투입, 산출, 환류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민주주의 힘 자체가 커지는 걸 정치 발전이라고 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참 EBS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영광이고요. 이제 다음 강에 이어질 것은 꼬꼬무 두 번째 선거 파트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초재기였습니다. 안녕!